전 세계에서 한국은 가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에서 어느새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한국은 선진국들과의 큰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 70년이 지난 지금 믿기지 않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지금 시점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보잘것없다고 평가받는 시절에도 뛰어난 두뇌와 기술로 빛나는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지금부터 믿기지 않는 일들을 이뤄내고 이젠 전설이라 불리는 두 명의 한국인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치의 장인 전용복입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일본 시계 브랜드 세이코의 명품 시계에 한국의 자개 장식이 꾸며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시계에 한국식 자개를 꾸민 장인은 전용복이었습니다. 명품 시계에서 흔히 보이는 보석 하나가 이 시계 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전용복의 자개 장식 하나로 이 시계는 2008년 5,250만엔, 당시 환율로 5억 7천만짜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용복이 만든 오치 시계는 8억 4천만원을 호가하는 세계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용복은 죽었다 다시 깨어난다 해도 오치를 하고 싶다면서 수천 명의 일본 장인들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오치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한류스타 배용준이 전용복을 찾아가 직접 오치를 배우고 기법을 전수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예술가를 만나는 한 방송에서 김혜수도 전용복을 찾아가 570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두 배우는 세계적인 한국의 예술가인 전용복을 만나 최고를 향한 도전과 집념을 배우며 많은 이들에게 자랑스러운 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용복은 6.25 전쟁이 끝날 무렵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픈 어머니를 보살피고 돈을 벌어 동생들을 기르는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풀빵 장사를 하고 산동네로 연탄을 날라 했습니다. 그렇게 고된 삶의 유일한 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전용복의 외삼촌은 60, 70년대 한국 화단을 이끌었던 불의 아가 김종근이었습니다. 전용복은 5살 때부터 외삼촌 어깨 넘어 그림을 배웠고 독학으로 예술을 배웠습니다. 해병대 자원에 군대를 마치고 24살이 되던 1976년 그는 부산 목재회사에 취직해 옷을 만났습니다. 당시 부잣집은 자개농을 부의 상징으로 들여놓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용복은 오치를 재주로 보이면서 회사에 나무만 팔지 말고 장농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전용복은 오치는 무척 힘든 작업이지만 깊이가 있어 알면 할수록 재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농이 출고되면서 회사는 큰 돈을 벌기 시작했고 고졸 평사원이었던 전용복은 3년 만에 기획실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전용복은 사주와 갈등이 생기면서 전용복식 가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린칠 연구소라는 작은 공방을 만들었습니다. 전용복은 독학으로 1200년 전 기술을 익히면서 오칠의 매력에 흠뻑 빠졌고 한국에서 꽤 잘나가는 옷쟁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용복에게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한 일본인이 중국집 밥상 하나를 수리해달라고 맡겼습니다. 하계자태를 나전으로 입힌 아름다운 밥상이었는데 전용복은 이 밥상을 말끔히 수리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밥상 하나가 전용복의 인생을 뒤집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용복이 중국집 밥상으로 알았던 그 중국집은 일본에서 유명한 호텔 메구로 가조엔이었습니다. 메구로 가조엔은 지난번과 똑같이 수리해야 할 밥상이 무려 1000개가 있다며 이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메구로 가조엔은 1931년에 건립된 일본 도쿄 메구로의 대규모 연회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곳에는 오칠, 나전, 일본화의 최고 작품들이 나전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전용복은 큰 주문 하나 맡았다는 기분으로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숨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용복은 밥상 수리를 넘어 세계 최대 오칠 건축물인 메구로 가조엔의 실내 장식 복원을 제의받았습니다. 메구로 가조엔은 지진과 홍수로 붕괴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안에는 굵직굵직한 자개로 말과 천사가 그려져 있었고 세계적 완성자 이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 방식은 조선시대 나전 기법이었고 식민시대 조선의 장인 이름이 뚜렛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의 칠해작품 중 10중 8은 조선과 고려의 기법이었습니다. 실제로 메구로 가조엔에 있는 일본의 국보급 오칠 작품들은 일제시대인 1920년대에 이름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우리 조상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전용복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한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당시 입찰에 일본 장인 3000명이 참여했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전용복이었습니다. 과거 한국 장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오칠 작품을 후예인 전용복이 맡게 된 것은 숙명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용복은 놀라운 기술로 메구로 가조엔 실내 장식 복원을 3년 동안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세계적인 규모의 칠해 미술관
일본 이와야마 7일 미술관을 7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존심 세이코가 7회 시계까지 전용복과 만든다는 뉴스가 나오자 일본 공예가들은 광분했습니다. 이에 세이코는 이를 어쩔 수 없이 취소하려고 했지만 전용복이 만든 수억짜리 시계가 단숨에 24개가 모두 팔려버리자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1년 11월 13일 도쿄 시내의 국보급 연회장인 메구로 가조엔이 오픈되던 날 거기엔 이례적으로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이것은 60년 전 조선의 장인들이 나라 일군 울분을 사귀며 피와 땀을 흘렸던 과거의 한을 떠올리게 하는 대역사를 재현해냈기에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미술관 엘리베이터나 사계절 산수화 등의 창작품에는 전용복이나 이름의 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전용복은 그렇게 일본인들에게 진정한 장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쉘비 브랜드의 로고를 만든 1세대 자동차 디자이너 존전 전명준입니다. 그는 포드 GT40을 만든 전설적인 인물 캐롤 셀비와 함께 자동차 디자인을 한 인물입니다. 영화 포드 대 페라리에서 주인공 캐롤 셀비가 극중에서 뜬금없이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전명준을 추모하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명준은 북한 출신이지만 서울에 있는 삼촌집에 가서 서울대학교 공대에 들어갔는데 바로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전쟁이 끝났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던 친구의 권유로 1957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학위가 인정되지 않자 전명준은 영어와 기술을 배울 겸 세크라멘토에 있는 주니어 컬리지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전명준의 능력을 알아본 교수는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고 디자인 감각도 좋으니 자동차 디자이너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한 대학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대학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디자인과가 있는 아트센터 디자인 대학교였습니다. 전명준은 등록금을 내기 위해 농업장비회사에서 정비사로 일하면서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30대 후반의 나이에 경력이 없던 그를 많은 자동차 제조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쉘비는 당시 포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면서 어디 쓸만한 디자이너 없냐고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쉘비 아메리칸의 수석 엔지니어가 찾아낸 사람이 전명준이었습니다. 그가 대단한 재능을 가졌는데도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포드나 GM에서 거절당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쉘비 아메리칸에 입사한 전명준에게 회사는 머스탱 하나를 주며 어떻게든 무엇이든 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성능 머스탱을 만들기 위해서는 엔진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멋진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계 쪽에서도 누구보다 이해력이 높은 전명준은 놀라운 디자인을 보여줬고 GT카의 전반적인 디자인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개발 중이던 쉘비 코브라와 머스탱 디비전 모델을 전명준이 도맡아 디자인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레전드라 불리는 쉘비 머스탱 GT350, GT500은 그가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전명준이 디자인한 GT들은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지금도 전설적인 차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명준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로 엠블럼을 꽂기도 했습니다. 쉘비 머스탱의 기존 코브라 엠블럼을 바꾸기 위해서 전명준은 6개월 동안 코발의 움직임을 연구했습니다. 결국 전명준은 멋진 엠블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전명준은 포드와 크라이슬러의 구애를 받았고 크라이슬러를 이직해 다시 차저와 러너 등의 모델 작업을 맡았습니다. 그는 최근 현대차가 내놓은 전기차 아이오닉 디자인의 전신인 포니를 초창기에 만든다고 할 때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전명준은 은퇴 이후 작은 음식점을 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당시 식당을 찾은 많은 손님들은 일부러 캐롤 쉘비와 일했던 전명준을 보러 오기도 했는데 전명준은 자신이 디자인한 차량이 이 정도로 값비싼 차량이 될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자신이 디자인한 차량을 구입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안타깝게도 201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그를 미국 자동차계 역사에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으로 보도했습니다. 70년 전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인들은 폐허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은 그 환경에서도 엄청난 일들을 해냈습니다. 위기에 가장 강하고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한국인의 DNA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도 살아있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